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비뇨의학회 창립 80주년 기념 연속 강의로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 약, 수술, 그리고 중간 어디쯤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 대한비뇨의학회 내시경실 인증의사 한병규 원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규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두 번째네요. 그 교수님 소개 제가 해드려야 될까요? 선생님 소개. 제 소개를 빠뜨렸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네. 네. 저는 개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교수님께서는 종양 환자 주로 보고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 암 환자를 많이 보고 계시죠. 하지만 뭐 전립선 질환이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웠는데 선생님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병원에 좀 있다가 오늘 이거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진료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홍보의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주제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욘드에서 이미 너무 저명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은 좋은 컨텐츠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런 세세한 약물 치료가 어떻고 뭐 수술적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반복인 것 같아서 좀 총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괄식을 좋아해서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주된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을 하는 질환이다. 진행을 하는 질환이고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 관리라 함은 올바른 생활습관, 배뇨습관 포함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기적인 진료가 관리에 들어가고 치료라 함은 뭐 알고 계시는 대로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최소 침습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치료는 내게 맞는 치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환자분들마다 다 너무너무 다르니까 뭐 한 가지로 뭐 왕도가 있는 건 아니고 내게 맞는 치료를 잘 골라보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둥글게님이 이제 기다리셨다고 하시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30대부터 올 수 있나요? 잔여감이 있고 소변 볼 때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둥글게님은 30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질문 저희가 다 모아놨다가 한병규 원장님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강의 중간에 잠깐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죠.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건강정보 포탈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건강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과의 건강 정보가 이 해당 질환을 전공하신 대학 교수님들께서 집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집필과 감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 질환도 굉장히 많은데 전립선 비대증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의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 내부를 지나는 요도를 눌러서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도를 눌러서라는 거는 여기를 누르니까 폐색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이제 배뇨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죠. 하부 요로라고 하면 방광 이하 쪽을 얘기하는 거. 방광 요도. 그래서 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이런 뭔가 막혀서 안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을 포함해서 자주 보거나 참기 어렵고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깨야 하는 이런 자극이 뭔가 자극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까요?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전립선은 남자가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는데 이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수가 많아져서 전립선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진 전립선이 방광 출구에 폐색을 일으켜서 하부 요로 증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게 나이죠. 이제 50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40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이제 40세 이상 남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둥글게 님이 말씀해 주셨던 질문 주셨던 30대부터 올 수 있나? 물론 극히 드물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제가 좀 단순화해서 그리면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 출구에 폐색을 일으켜서 하부요로 증상을 일으키는 요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만이 하부요로 증상에 관여하냐? 그렇지는 않죠. 다른 원인, 그러니까 방광하고 전립선 부위 사이에 방광목 폐색이라고 방광목 여기가 좁아질 수도 있고 요로결석이 요 아래 걸릴 수도 있고 요도에 협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원인의 폐색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배뇨의 중추는 방광이니까 노화가 이에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방광의 2차적인 변성 때문에 생기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 파킨슨이나 뇌졸중처럼 고유의 특별한 그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과민성 방광 같은 고유의 방광 질환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방광의 반응 그리고 신장에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 또 자주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하부 요로 증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진다 요것만 갖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원인들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위한 진단을 위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하부 요로 증상이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고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저희가 여쭤봐야 되겠죠. 문진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립선 증상 점수를 체크한다거나 배뇨 일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 소변 보시는 시간과 양을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면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증상을 좀 객관화해서 이것을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치료 반응을 평가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귀찮다,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부 요로 증상, 배뇨 증상, 불편한 증상을 잘 치료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의사 선생님이 하자고 하시면 좀 잘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배뇨일지는 하루만 하나요? 보통 하루는 좀 반응 좀 어렵다 그래서 3일, 72시간이면 보통 3일을 쓰게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양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취침 시간을 적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이렇게 기록하는 게 쉽지 않아도 그거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지만이 네. 이번에 야간 단뇨가 있는지 네. 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쓸 수 있는 약제들이 따로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적을수록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소변을 보실 때 뭐 그때 어땠는지 뭐 참기 어려웠는지 급해서 화장실에 바로 달려가셔야 됐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립선 비대 전립선이 이제 커졌으니까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을 넣어서 의사가 만져봐서 크기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도 있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렇게 전립선 테두리도 잘 모양도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커졌는지 비대된 이 모양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 출구 폐색이니까 얼마나 막혔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소변 속도도 재고 요 역동학 검사라고 정말로 폐색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막혔는지 이렇게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빠진 게 같이 전립선 비대증과는 별도로 함께 병발할 수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죠. 교수님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죠. 그럼요. 네. 잠깐 전립선 암 유병률 어떤지 최근에 잠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립선 암 진단됐다고 나왔었잖아요. 문제가 전립선 암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진행돼 있고 전이가 돼 있어서 참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전립선 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부터 전립선암의
발생률, 유병률이 어떻게 보면 더 증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진행이 된 전립선암의 포션이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또 사실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게 네. 권고한다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분의 의무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기사만 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네. 어쨌거나 전립선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안 좋은 게 나타난다는 거는 이번 뉴스로 확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하면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도 많고 그리고 편하게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진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PSA가 사실은 전립선암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전립선 비대증의 예후도 예측할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PSA가 높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진행이 좀 빠른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도 참고 삼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전립선암이 교수님 전문 진료 분야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난달에 교수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콘텐츠도 만들었었고 선생님께서 또 따로 이런 내용도 있으셔서 PSA 전립선암의 검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비디오 클립도 보시면 많은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선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치료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 하다가 관리라는 말을 썼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보면 내추럴 히스토리 질병의 자연사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질병의 자연사를 알기 위한 연구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질병이 있는데 연구를 위해서 치료하지 않는다? 이게 윤리적으로 좀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관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전통적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연구가 어렵지 않은 연구를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포스밸리라는 곳에서 1993년에 이제 포스밸리가 요 스코틀랜드 남쪽 요쯤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한적한 농촌 마을인데요. 경관 너무 좋죠.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4개 마을에서 한 8, 90분이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40세에서 79세 남성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어요. 전립선 크기가 20g 이상이고 최고 요속이 15ml, 초당 15ml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하시고 스스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정의를 하고 이분들을 연구에 이제 모은 거예요.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나이가 역시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죠. 40대는 14%, 50대는 20, 30%, 60대는 43%, 70대 이후는 역시 6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요 기준에 만족하는 전립선 비대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은 좀 괜찮은 연구인 게 뭐냐면 증상만 본 게 아니라 이러한 하부요로 증상 때문에 삶의 질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를 받느냐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약 절반 정도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단 배뇨 자체가 불편하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직장 내에서 화장실 가느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느라 피곤하고 모임이나 여행 시에도 불편하고 소변이 불편하니까 남성들의 성생활의 질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경관 좋고 한적할 것 같은 농촌에서도 배뇨 증상이 있으면 삶의 질이 많이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제 93년에 첫 번째 논문이 나왔고 이제 96년 이제 3년 동안 치료 안 하고 관찰한 결과를 또 96년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중간 정도 이상을 호소하는 남성의 비율이 93년에 체크했을 때는 34%였는데 이게 96년 3년 지나고 나서는 똑같은 분들이었는데 45%로 증상이 더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치료를 안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뭐 특정 증상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빈뇨, 야간뇨, 절박뇨, 배뇨곤란, 잔뇨감 등 전반적인 배뇨 증상에서 유의한 악화가 관찰이 됐고 일상생활에서 방해를 받고 고통받는 비율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레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초록색은 좀 좋아진 편, 이쪽은 안 좋아진 거, 보라색은 증상, 이제 주황색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그렇지만 안 좋아진 쪽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는 전립선 비대증은 감기처럼 한번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악화 속도는 비교적 완만하고 느리지만 증상 점수, 증상은 물론 일상생활에 방해받는 정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따라 꾸준히 이게 증상도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방해받는 것도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증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임상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도 중등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환자가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을 하고 적기에 의사가 개입한다는 것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 그냥 혈압약, 당뇨약 처방받으시면서 같이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 진료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꼭 뭐 약은 그렇게 뭐 편리상 받으시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좀 뵙고 내 이 배뇨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악화가 되고 있는지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태 변화를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뇨기과 전문의에 의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증상 치료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삶의 질 전반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은퇴하신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제 홀랩 수술 받으러 저한테 오셨거든요. 근데 더 약 먹는 것도 귀찮고 약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70대 초반에 이제 홀랩 수술 받고 이제 편하게 잘 지내시는데, 이제 아예 일을 안 하시는 건 조금 그래서 집 근처의 요양병원에서 관리의사로 이제 봉직을 하시는 거죠. 이제 현역 때 한참 때는 이제 아이들 진료하시다가 이제 당신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진료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저는 참 기억에 많이 오래 남아요.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다 보니 자가 배뇨가 가능한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변을 못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소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소변을 못 보시더라도 이렇게 소변줄, 도뇨관 착용하고 소변주머니 채워놓으면 생명 유지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기 몸을 걸어서 스스로 이렇게 건사하실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는 삶의 질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노년병 내과나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렇게 노인의 보행에 대해서 굉장히 보행 재활 치료에 의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 사이에 여기 소변줄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 이런 보행 치료 자체가, 보행 재활 같은 것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잘 받고 자가배뇨 기능을 방광 기능을 잘 보존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단까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치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비욘드의 내용이 많았지만, 약물 치료, 최소 침습적 치료, 수술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있고, 다 좋은 치료법이에요. 다 좋은 치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고. 근데 이제 치료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만성 질환이니까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중등도 이하의 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합병증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고 생활에 불편함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교육은 어떤 것을 교육을 시켜드릴 거냐?
자, 나의 배뇨 증상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원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빠질 수 있고 이런 경과를 취할 수 있어요라는 이런 자연 경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병발할 수 있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도 중요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은 수분 섭취, 카페인 및 알코올, 그리고 배뇨 습관, 방광 재활 같은 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금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네. 건데 네. 환자가 증상이 심하지 않은지 어떤지를 뭘로 판단을 하세요? 그거는 일단은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죠. 환자분이 이제 증상이 있다 하시면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맞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2차적인 합병증이 없고, 다량의 잔뇨가 남지 않고, 요속이 저하되어 있더라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다면, 그거는 이제 경증으로 보고 생활습관 개선만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뭔가 본인은 불편함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치료를 더 늦출 수 없는 상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전문의의 진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립선 증상 점수 7점 이하로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증상 점수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교수님? 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런데 뭐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WHO에서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을 딱 이렇게 정해지고 있어요.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온대지방이잖아요. 온대지방에 사는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에 30에서 33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60kg 성인이면 하루에 1800ml 정도면 60 곱하기 30 하면 1800이니까 충분한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1500에서 2000ml 이상의 수분을 섭취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물을 더 많이 드신다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많이 보고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게 불편한 분들이 의외로 물을 많이 드셔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배뇨일지를 작성해보고 총 하루 배뇨량을 확인해봐서 음수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배뇨 증상의 개선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특이한 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더 서울 비뇨의학 TV에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립선 비대증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이나 운동이 있을까요? 저분 저희가 아는 분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강의 끝나고 다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이제 불편할 걸로 예상이 되는 시기, 뭐 장거리 이동을 하시거나 외출, 아니면 뭐 영화 관람이나 뭐 어디를 가신다든지 그럴 때는 그 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야간요,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오후에 적어도 오후 2시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도 밤에 소변량을 좀 줄이는 방법이고, 좀 서글픈 얘기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모든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는 심장, 그리고 혈관이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그리고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 이 모두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에 다리 쪽에 이렇게 수분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저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녁에 여기에 수분이 다량 모여 있다가 이제 주무시려고 누우시면 이게 심장 체순환으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계시는 것도 하지 수분 저류를 이렇게 체순환으로 해서 밤 사이에 소변량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쉬실 때 점심 드시고 다리 좀 올려놓고 한 20분 정도 계시는 것도 야간뇨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배뇨장애 진료를 할 때 그 교과서에 항상 카페인 관리가 나오거든요. 전립선이 없는 여성 배뇨장애에서도 카페인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자체가 방광을 자극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약간 약한 이뇨작용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전으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하루에 한 100mg 이내로
그러니까 연한 커피 한두 잔 정도 가급적 오전에만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카페인이 있는 음료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바꾸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알코올 섭취도 또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교과서에 맥주 한 잔처럼 이렇게 맥주에 수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수분이 많이 함유된 도수가 낮은 그런 주류보다는 와인이나 소주, 양주, 위스키처럼 이렇게 도수가 높고 수분 함량이 적은 술로 좀 대체해서 즐기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비욘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가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뭐 술 많이 과음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이렇다는 얘기지.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시고 좀 절주하시는 게 배뇨 증상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변은 좀 너무 힘줘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참았다 보시는 게 정상이고 소변을 보시고 나서 요도에서 조금 이렇게 또르르 남은 소변이 흘러나와서 옷을 적실 수 있는 소량의 그런 좀 배뇨 후 점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도의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요도의 탄성이 나이 드시면서 좀 탄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하는 습관, 뭐 이렇게 훑어내신다든지 티슈로 뭐 닦아내신다든지 이런 마무리하는 습관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이시면 좀 불편함을 좀 줄이실 수 있고 잔뇨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참았다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 200ml 이상은 배뇨량이 1회 배뇨량이 될 수 있도록 좀 참았다 보시는 게 좋고 노인에서는 변비가 또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식생활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목표는 이제 하부 요로 증상, 배뇨 증상의 개선이잖아요. 그럼 이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제 방법론,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원인이 커진 전립선이 출구를 막는 거니까 커진 전립선을 축소시키거나 폐색을 완화시키면 이제 배뇨 증상은 저절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대니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환원효소 억제제나 이제 출구를 조금 이완시켜서 부드럽게 소변을 볼 수 있는 알파 차단제를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생활습관 교육 나온 얘기가 요 표에 있는데 요 표가 교과서에 있는 그 그대로 내용인데 요게 논문에 실린 논문이 있어요. 요 생활습관을 그대로 실린 논문이 있거든요. 약 상품명이 나와 있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게 컨덕트 스터디라고 좀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고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좀 유명한 연구인데 나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이 컨덕트 스터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증상 점수가 좀 중간 정도고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 PSA가 좀 다소 암은 아니지만 1.5 정도로 다소 높은 환자분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습관 교육을 하고 2년 동안 비교를 했는데 그냥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두 군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약을 복용을 시키고 거나 아니면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그냥 좀 지내실만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내시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기다렸다가 이제 알파 차단제부터 시작하는,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진료실의 그런 흐름과 비슷하잖아요. 이런 흐름 두 가지, 먼저부터 약을 복용한 그룹 그리고 기다렸다가 약을 복용한 그룹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한 369명, 370명 정도는 이제 두 가지 약, 두타스테라이드하고 탐실로신이라는 두 가지 약을 복합요법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 한 373명은 알파 차단제를 복용을 했는데 61%가 6개월 이내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복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군을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증상을 개선한 폭이 두 가지 약을 초기부터 복용했던 군이 초록색이거든요. 증상 개선이 되는 정도,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만족도, 삶의 질이 개선하는 정도가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건데 개선폭이 더 좋게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초기부터 약을 복용했던 사람들이 삶의 질에 유의한 개선도 보이고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물론 이게 환원효소 억제제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임상적으로 병이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기다렸다가 알파 차단제를 복용을 천천히 시작한 군은 29%가 진행했는데 처음부터 약을
두 가지를 복용했던 분은 18%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40% 정도 위험률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덕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이제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초기부터 약을 그냥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약을 복용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진행에 위험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PSA가 다소 높거나 전립선이 크거나 잔뇨가 많이 있거나 증상이 심하거나 요속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미리 빨리 약을 드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개선이나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병 경과 전체를 고려한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고급진 진료는 탁과에서 그냥 혈압약이나 당뇨약 처방받으시면서 껴서 그냥 전립선약 처방받으시면 이런 고급 진료는 받으실 수가 없어서 꼭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PSA 1.5면은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을 거고, 네. 전립선 30g이 넘는지는 무슨 검사를 하나요? 보통은 요즘에는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크기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전립선 크기를 재는 거는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PSA도 그냥 다른 과 선생님들이나 검진센터에서 종사하시는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4나 2.5, 3 그렇게 그 센터에서 정한 그 컷오프 수치만 보고 그 기준치만 보고 이거보다 낮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높으니까 비뇨기과 가서 뭐 정밀 검사, 암 의심되니까 정밀 검사 받으세요. 그 정도 얘기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PSA가 선생님은 암은 아니실 것 같지만 PSA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전립선 비대증이 빠르게 좀 악화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외래를 뭐 1년에 한 번 오시는 것보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를 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재발을 늦춰줄 수 있는 약을 빨리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과의 진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저라서 드리는 게, 이게 박재영 교수님이라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 진료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최소 침습적 치료도 많이 뭐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가 1차 치료예요. 1차 치료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첫 번째로 시작한다면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가 제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약물 치료 효과가 사실은 불충분한 경우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일부 환자는 두 가지 약을 다 복용하더라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효는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자연회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을 드시다가 끊으면 원래대로 나빠진다. 이렇게 쭉 나빠지는 경과를 취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서 이렇게 천천히 간다. 근데 중간에 약을 끊었다. 그럼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환원효소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많게는 30%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듣지도 않는 약을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약이 듣더라도 전신 부작용을 간과할 수는 없고 매일 약을 먹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폴리메디슨이라고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약 수능도, 약을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되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려면 PRM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수술적 치료는 뭐 심플합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을 제거해서 방광의 출구를 확보하는 거죠. 폐색을 해소해서 하부요로 증상을 개선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 치료, 표준 치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맞고 여기가 이제 폐색이 일으켜서 소변 줄기가 약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비대해진 전립선을 제거해서 이렇게 출구를 확보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지 그 목표는 다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던 환자인데 82세. 생각보다 연령은 좀 많죠. 그래도 수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립선 크기는 51.9, 52g. 별로 그렇게 크다고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혀 있어요. 50g 초반인데도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 정도면 약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아까 이 초록색 동그라미, 초록색이 전체 이 초록색 바운더리가 전체 전립선이고요. 이 노란색 바운더리가 비대가 생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커져서 요도를 막고 있는 폐색을 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이렇게 제거한 게 이제 홀랩 수술이 잘 끝났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출구가 물리적으로 출구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수술적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이 기본적인 치료였고 1976년인가 78년에 처음 알파 차단제를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약물 치료가 널리 보급이 됐고 1990년대 이제 환원효소 억제제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그 이전에는 수술밖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1970, 80년대 요때까지는 TURP의 시대, 전립선 절제술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알파 차단제로 대표되는 약물 치료의 시대였죠. 그래서 198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연간 25만 건의 전립선 절제술이 시행이 됐는데 2000년대에는 8만 8천 건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전립선 비대증이 미국에서 생기지 않았을 리도 만무한데 수술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수술을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 바이트 더 블렛이라고 영어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게 바이트 더 블렛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수술이 마치 요즘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취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고 피할 수 없는 변화인 역행성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수술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혈도 잘 되고 수술도 빨리 할 수 있고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로리프트나 리즘, 아이틴드 같은 이런 최소 침습적 치료도 많이 개발이 돼서 다시 이제 약에서 수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과도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침습적이다, 비침습적이다는 선생님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에 위해를 많이 가하면 침습적이고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비침습적인데 가장 위해를 가하지 않는 거는 약 먹으면 위해 가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침습적인 거는 배 정중앙에 절개를 가하고 개복하는 수술이겠죠. 그랬든 어쨌든 침습적인 수술의 장점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 낮은 재발률, 전신 부작용이 없다. 그렇지만 마취와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 관련 합병증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사정장애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수술비, 입원비,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약물 치료의 가장 장점은 편하다죠. 편하다. 그리고 약이 잘 들으면 점진적이고 안전한 증상 개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증상 개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과적인 위험이 전혀 없죠.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물리적으로 폐색의 해소는 불가능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통로를 열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이 잘 듣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끝까지 계속 드셔야 되는 부담이 있고 약물의 잠재적인 전신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약이 안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약을 복용하실 필요가 없죠. 약을 복용을 안 되고 이쪽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10년치 약값이랑 1회 수술료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약을 20-30년 복용하셔야 된다고 하면 약에 지출되는 비용도 물론 한 번의 목돈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의 단점을 피하고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최소 침습적 치료죠. 침습성을 좀 감소시켜서 마취와 외과적 부담은 좀 줄여주고 회복을 빠르게 해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시키고 물리적 폐색을 해소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좋은 효과, 재발률도 낮추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최소 침습적 치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소개되고 임상에서 적용되고 좋은 치료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이쪽 여기는 수술의 영역인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최소 침습적 치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쪽은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외래에서 마취과 의사의 도움 없이 입원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요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최소 침습적 치료고 요게 이제 약물 치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쪽 수술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워터젯을 자꾸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로봇 수술은 다빈치 로봇 수술, 그 박재영 교수님이 하시는 이거 교수님이 하시는 전립선암 네. 그리고 아주 크기가 큰 전립선 비대증도 다빈치 로봇. 이게 로봇 수술이지 이거는 저는 로봇 수술은 아닌 거 그냥 워터젯, 아쿠아 어블레이션 워터젯 수술인 것 같아요. 이제 요 분이 이제 딘 엘터만이라고 캐나다 젊은 의사인데 올해 초에 유럽 비뇨기과 학회지에 이제 논문을 냈어요. 근데 이때 작년에 저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1차 치료로 최소 침습적 치료를 약 대신에 시도를 젊은 전립선 비대증 초기 환자에서 최소 침습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첫 치료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임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게 좀 보고 이 논문 올해 초에 25년 1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좀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말만 그렇게 하냐. 실제로 유럽에서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프랑스, 영국, 벨기에, 독일 이런 데서 보면 당일에 수술할 수 있는 건 이제 연한색은 2018년, 진한색은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당일 수술은 증가하고 입원 기간은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유럽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서. 그러니까 당일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수술은 줄어들고 NST, 새로운 노블 서지컬 트리트먼트, 새로운 수술적 치료, 즉 최소 침습적 치료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새로운 장치들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이죠. 외래에서 시술 가능하고, 그러니까 마취 없이 수술방이 없어도, 그리고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지금도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이고 기대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논문이 나온 게 벌써 2014년 10년 전인데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개인 맞춤 의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맞춤 의학이라는 게 프레시전 메디슨, 정밀 의학 그런 것들이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다음에 유전자를 분석해서 개인의 유전적 소인에 따라서 예방하거나 미리 해야 되는 치료라는 게 맞춤 치료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 질환의 개인이 어떤지를 유전자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고. 네네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것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맞춤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증상도 크기도 임상 양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증상이나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약제로 모두 다 치료는 fit for all 그런 치료는 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다음에 약 안 들으면 다음 약, 그다음에 안 들으면 수술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전립선의 상태와 개인의 치료를 또 원하는 그런 기대치나 개인 성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 10년 전에 나왔어요. 이게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초반 동년배 어르신인데 다 증상은 비슷하세요. 20, 30g, 40, 50g, 7, 80g, 130, 40g. 전립선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증상은 다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세요. 이러한 분들을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진료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좀 전에 슬라이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희 오늘 강의하는 걸 쇼폼으로 만든다고 하면 네. 요 그림 네. 이게 정말 같은 증상인데 전립선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네. 요거는 좀 일반인들도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병원에 오셔야만 내가 전립선을 만져서 뭐 봐서 내가 크기가 커졌나 얼마나 폐색이 있나 알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 뵈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전립선 모양이 다른 거를 강조하셨는데 네. 전립선의 모양이 같아도 네. 증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맞아요. 또 어떻게 치료할지 그것도 네. 역시 말씀하시는 맞춤 의학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바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이 싫다고 하셔도 꼭 간곡히 강력하게 권해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10% 미만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가 우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가장 불편한 증상을 먼저 치료하라는 거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 약 딱 전립선 비대증 오케이 N40 넣고 약 처방 이렇게 하지 말고 증상에 따라서 배뇨 증상이 불편하신지 자주 보고 참기 어려운 게 불편하신지 잔뇨가 많이 남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PSA나 전립선 크기, 잔뇨량, 증상이 심한 정도 이런 것들은 여기 하늘색으로 써놓은 거는 전립선 비대증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예측 인자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예측 인자가 있는 환자분들은 빨리 조기에 약 복용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약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주신다면 왜 처방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병에 내가 불편한 정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이런 치료를 선호하고 나는 사정 기능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하고 터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셔야 저희가 맞춰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들 편하게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의 정기적인 진료가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립선 비대증도 보실 겸 전립선 암 검진도 하실 겸 이렇게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들 가까이에 계시니까 좀 믿고 찾아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총알 깨무는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수술이나 시술로 제가 썼는데 최소 침습적 치료겠죠. 수술이나 이런 최소 침습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실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안전하고 부담 크게 느끼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아픈 수술 아니에요. 전립선 절제술이나 선생님도 가끔 하시잖아요. 환자 그렇죠. 예, 아픈 수술은 아니니까 비대증 수술은 아픈 수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술을 할지 말지는 그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또 50분 전에 끝냈네요, 선생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근 선생님은 개원이시고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일하는 게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을 잘 아는 이유는 선생님께서는 대학 교수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들을 때마다 참 강의를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정말 훌륭한 강의. 제가 볼 때는 물론 처음에 서두에 이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많은 강의들이 있다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의 강의는 정말 약간 고급 레벨의 내용을 담은 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선생님 강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과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제일 위로 올려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거. 예, 둥글게님. 전립선 비대증 30대부터 올 수 있나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는 40대 이상부터라고 이제 네. 하셨었는데, 네, 둥글게님이 증상은 잔뇨감이 있고 소변 볼 때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네. 크기가 좀 커져 있을 수는 있겠어요. 30대에.
그렇지만 크기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 권유를 받으시면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요속이 떨어져 있고 잔뇨감을 느끼시고 소변 보실 때 시원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은 30대, 20대라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방광목 폐쇄액이라든지 전립선 때문에도 이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까운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검사를 하고 좋은 처방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받으시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후후후님, 전립선 비대증 약을 1년째 먹고 있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요즘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약을 바꾸거나 시술을 고려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연세도 중요하고 전립선의 크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립선이 크고 증상이 심하고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수술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째 약을 1년 동안 첫 1년 동안 복용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증세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혹시라도 악화 인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없다면 약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용량을 좀 올려보신다거나 이게 저한테는 A라는 약이 잘 듣는데 또 교수님한테는 또 A라는 약이 또 안 들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약이 또 다른 사람분한테는 또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약을 좀 바꿔보시거나 증량을 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전립선이 너무 크거나 잔뇨량이 너무 많거나 증상이 아주 심하다면 뭐 수술을 고려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을 좀 조정해 보시는 것을 먼저 좀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후후님의 나이도 모르고 연령도 모르고 전립선 크기도 모르고 지금 의무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후후님의 주치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시면은 저 선생님 그 병원이 퍼펙트 비뇨기학과 예 신사역 근처 네. 예. 후두만님, 고민이 있는데 남겨도 될지요? 전립선 약을 먹고 나서 성욕도 줄고 발기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약 부작용인가요? 바꿀 수 있는 약이 있나요? 그리고 수술은 나이가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70대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거꾸로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연령대가 60대 후반, 7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사실은 나이가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가 더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수술도 마취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70대 이후 80대도 뭐 수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이 필요한지 결정을 그런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하고요. 수술이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전립선 약을 드시고 나서 성욕도 줄고 발기도 잘 안 된다. 이게 전형적인 그 환원효소 억제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의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두리뭉실하고 알아채시기가 어려워요. 약을 좀 끊어보시고 이게 좀 좋아지는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전립선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악화될 그런 인자가 없다면 이 약을 안 드시는 것도 사실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이 환원효소 억제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라는 약에서 F라는 약으로 굳이 뭐 바꿔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충분한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천님, 예전에 전립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재발하나요?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전립선 수술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발할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 조직을 완전하게 절제하면 효과도 좋고 재발률도 낮출 수 있지만 또 반대급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을 전립선 결찰술이나 다른 수술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재발률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남은 전립선 조직이 남아 있다면 조금 재발도 빨리 올 수 있고 효과도 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홀랩 수술이나 전립선 적출술, 다빈치 로봇 수술이 좀 전립선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재발률도 낮다라는 게 그런 수술법들의 장점인데 그게 또 꼭
강력한 그래서 꼭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도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충분히 재발 가능성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첫 번째 받으셨을 때 그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효과를 보셨다면 그리고 재발을 한 게 확실히 느껴지신다면 다시 수술을 받아보시고 더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라면 전립선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홀랩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초코딸기님 질문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은 진료 받으시는 게 좋고요.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할게요. 또명국님, 리줌 수술하던데 소변줄을 오래 참아대는 이유? 리줌 시술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교적 최신 치료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치료임에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초기에 단점이 있거든요. 이 수증기를 주입하는 치료가 리줌이니까 리줌을 주입하게 되면 전립선이 수증기를 주입해서 좀 일시적으로 붓거든요. 그래서 그 붓기가 가라앉고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소변을 못 보시는 분이 있고 저희 병원이 그래도 리줌 수술 초창기부터 꽤 많이 했는데 최장으로는 거의 꽤 긴 시간 동안 못 보신 분도 드물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변줄은 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소변줄을 갖고 계시는 게 회복 기간에 도움이 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 두세 달 지나면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확실히 좋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냥 수술의 특성에 따른 과정이라고 소변줄을 갖고 계시는 과정이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함순건님, 플라워님은 진료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더 서울 비뇨약과 TV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네.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참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이성적이고 논리 정연하셔서 선생님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병원 일도 바쁘시고 환자 돌보시느라고 이렇게 그러신데 학회를 위해서 또 우리 또 보면은 이게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겠죠.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자격은 없지만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초까지 이제 8번 정도 더 네, 나가요. 그렇죠. 매주 네. 토요일 네. 8시 아니면 10시 그 대한비뇨약회 80주년 비욘디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